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TV와 한국 유일의 중국어 일간지 아주일보가 공동으로 한중일 미래를 이야기하는 풍수화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아주일보 기자 정다윤입니다. 오늘도 아주일보 양규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풍수화는 바람의 나라 한국, 물의 나라 중국, 불의 나라 일본을 가리킵니다. 한중일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 나라의 갈등은 현재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결 방안도 역사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풍수화는 역사, 문화적 원형과 원류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미래 공존 공영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저희 풍수화 시리즈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19가 15개 성으로 확산됐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중국 델타 패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이슈는 뭐니 해도 사라졌던 코로나19.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죠.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했는데 6월 21일 루커우 공항에서 11명이 무더기로 확진자가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델타 변이가 급속히 변하면서 최근에 이제 100명 100단위를 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베이징 수도 베이징과 후베이, 산둥, 허난, 하이난, 유난 등 18개 성과 27개 도시에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됐고요. 델타 변이는 지금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7개월 남았죠. 동계올림픽이. 네, 6개월, 7개월. 7개월 남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동계올림픽 개최 문제가 또 나오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비교적 잠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도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올림픽 우려가 가장 큰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타났던 장수선 루커우 공항발 항공편은 전면 취소가 돼버렸고 그 직원이 1,600명이 되는데 지금 2주 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확산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고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국 시 3주간 시설 격리에서 서너 차례 핵산 검사를 강제적으로 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와 출입용 안전코드를 배급할 계획이다. 경기장 내 격리 통로와 임시 화장실 및 격리소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사실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그 현장을 4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나름대로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일본의 하계올림픽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하니 루커우 공항에서 터지는 바람에 지금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국은 지금 동계올림픽도 잡아야 되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고 또 인민들에게 코로나 확산이 더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 안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국제 동계올림픽 박람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된 상태죠. 그리고 시 주석이 4번씩이나 그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은. 근데 4번씩이나 다녀왔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 일부 국가에서는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졌다. 하계올림픽에 동계올림픽까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죠. 네. 중국의 기관원들이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풍수화 시리즈 다음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인 이야기는 계몽주의자 혁명가 루신에 대해서인데요. 예. 먼저 성장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 좋은 역할을 했던 분들을 2주 연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소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이제 와서 비난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왜 했냐?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에 국가적인 애교 활동에 있어서나 우리 국민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갖고 애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함께 하자,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다음에도 하겠지만 중국인 이야기는 우리가 중국을 뭐 두둔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중국을 알므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루신이라고 계몽주의자고 혁신가로서 중국에서는 알려진 인물입니다. 1881년도에 절강성 소흥현 성내현에서 태어났는데요. 한때 뭐라고 할까 소작 적은 부자였습니다. 집안이. 근데 13살 때 루신이 13살 때 할아버지가 로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왜 로비를 했냐면 루신의 아버지가 계속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네. 부정행위를 하려고 돈을 줬다. 그게 발각돼 가지고 투옥이 됐는데 투옥되자 아버지는 이제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청소년기에 그 루신의 그 비애와 어둠이 이 작품 세계에 나타납니다. 비관적 정서와 의심적인 기질이 이제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어렸을 때 성장기에 이제 그런 가정에 풍족했다가 가세가 기울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도 돈이 안 들어가는 수사학당 우리로 치면 해군학교 그 다음에 거기서 광무철학 철도학교 우리로 치면 철도학교죠.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신문학을 접하다가 1902년도에 공부는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하고 2004년에 센다이 의학점 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루시를 보면서 약간 그 생각,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손문 선생이 의대를 나왔는데 그 양반은 투쟁, 혁명하고 여기는 문학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루신이 이제 학교까지는 이렇게 평탄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성장기는. 근데 이제 의대를 갔으니 당연히 의학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의학도에서 이제 문학도로 변하는 과정이 재학 중에 이제 재학을 하면서 의대를 다니면서도 이 정치적인 데 관심이 많았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정치 모임,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취득 그런 모임에 자주 참가하면서 정치적인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환등 사건에 있습니다. 환등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의학도에서 문학도로 바뀌는데 환등 사건이 뭐냐면 일본인 선생이 수업 중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환등기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등기를 틀어주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일본군이 중국의 포로를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니 중국인을 일본인이 처벌을 하는데 구경꾼으로 있었다. 그걸 보면서
구경꾼은 수동적이고 몰자각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것보다 이 구경꾼의 의식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학도에서 문학도로 가는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낙후된 국민 건강 체력보다는 강한 국민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루신이 문해 운동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갖고 최초로 루신은 동인 잡지를 발간하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이제 학교는 그만두고도 바로 중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에 있으면서 그 애국 잡지 같은 거 번역을 해서 유학생들한테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정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귀국을 해서 학교에 이제 선생으로 들어갑니다. 항저우에. 항저우에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서양 문화를 접했던 루신이 학교 와서 선생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보수적인 거야. 네. 그래서 맞지 않아서 그걸 또 때리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이렇게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좀 적응이 좀 쉽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거 안 맞으면 바로바로 톡톡 튀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창 봉기 사건으로 해서 사원행에서 이제 변화 물질이 생기니까 또 사범학교 교장으로 갑니다. 근데 사범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고위층과 갈등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또 때리칩니다. 그러다가 1912년도에 1월 1일에 중화민국,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 갖고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 차이 위안페이, 우리말로로 최원배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돼갖고 루신을 찾습니다. 그래갖고 루신을 찾아서 그때부터 루신이 이제 교육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은 이제 교육부 다니면서는 접고 네. 그냥 교육부, 우리로 치면 교육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18년도 5월 15일 이제 신청년 단편 소설 광인일기. 루신이라는 필명을 그때 처음으로 씁니다. 원래 이름은 루신이 아니에요. 주장수인데 이 단편 소설 광인일기를 발표하면서 루신으로 이제 필명을 합니다. 하고 광인일기는 신문화 운동이고 봉건 사회를 뭐랄까 봉건 사회에 대한 최초 도전서인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이정표로서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감명을 주었고, 네. 그래갖고 여기에 동인일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가장 현실적에 대한 고발성입니다. 이게. 그다음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일기 형식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파격적인,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 나온 거죠. 최초로 구어체로 쓰인. 예, 그게 일기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교적인 사상이 깔리는 중국 사회에서는 네. 이건 파격적이고, 그렇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은 젊은 층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21년도에 이제 신청년 루신의 소설, 그 유명한 아큐 정전. 아큐 정전은 이제 주간 신보부간에서 이제 파인이라는 필명으로, 이분은 필명도 많습니다. 네. 70가지나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쓴 것도 잘 기억도 못할 겁니다. 필명이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이 파인이라는 필명을 처음으로 썼고, 아큐 정전은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이 작품이 가장 많은 애국어로 번역이 된 작품이고, 네. 그 다음에 농촌 생활, 중국 민족의 나쁜 근성을
지적한 국민성을 각성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 아큐의 딱하고 어리석고 불우한 인생을 루신이 절감한, 사실은 그 주인공의 불우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감한 중국 그 현실, 중국인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재 당시에 중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 외에 이제 루신의 소설집으로는 방황, 1926년도에 발표를 했죠. 산문집은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산문 시집으로는 들풀, 문학로는 중국 소설 사략 등 70개가 넘는 필명으로 잡문과 작간문으로 기고를 해서 중편 한 편과 단편 32편으로 해서 작품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다작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러면 왜 갑자기 투쟁인선에 나섰나? 네.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선생하다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서 민주화 운동 큰 인물 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분은 문필가인데 왜 투쟁을 했느냐? 1920년도에 베이징에서 여러 대학을 강의하다가 베이징 여자 사범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사건이 터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현실 투쟁이 발을 디딘 사건이거든요. 네. 사건이 터졌는데 반동양 성향의 학교 이사진들에게 성향이 있는 학생들을 상당수가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반발해갖고 학내 투쟁을 하는데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루신이에요. 교수가. 그래갖고 교육부에서 폐교 조치를 합니다. 학교를 폐교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학교는 문을 겨우 열었고 학생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13년 동안 아까 차인페이 교육부 부장 때 이제 거기서 교육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육부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루신이. 그래갖고 학교를 못 돌아간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6년 3.18 사건이라고 하는데 학생과 시민의 평화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있어요. 47명이 사망을 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하는데 이게 3.18 사태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 몇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고 루신은 민국 이래 가장 어두운 날이다. 이 날이. 하고 기고문을 통해서 분노와 슬픔을 막 표시를 합니다. 반정부 지식인들이 이제 수배가 막 떨어지는데 그때 여제자 쉰광핑 본인과 한 17살 차이 납니다. 그 여제자와 도망을 갑니다. 광저우로. 거기서 이제 여기 이 학교 저 학교 좀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다가 광저우에서 또 1927년도에 4.12 대학살이 또 터집니다. 그걸 또 그걸 봤어요. 또 거기서 이제 더 한층 분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하이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상하이에서 아까 말했던 17살 차이 나는 슈광핑하고 동거에 들어가요. 근데 부인이 있었어요. 그 일본에 있을 때 네. 어머니가 강제로 결혼시켜요. 이게 중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뭐 당사자들도 안 보고 결혼도 시켰나 봐요. 하고 결혼을 해서 있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주안이라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동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난을 받았겠죠. 비난도 감수하면서 근데 이제 그 류씨에게는 유일한 혈육인 저우하잉이라고 쉬광핑 사이에서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인데 류씨가 사망하고 그 딸과 그 부인이 그 유작들 유고를 정리하고 전집을 편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산주의에 빠져들었느냐? 특별히
특별히 공산주의에 빠진 거 없어요, 이 사람. 공산 마오쩌둥과 같이 투쟁을 하고 네. 전투를 하고 그런 적도 없어요. 마오쩌둥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30년도에 중국 자익작가연맹에 가담을 하고 그때 이제 자련 소속으로 작가 여럿이 검거되어 류신도 수배도 되고 이제 도망도 다니고 또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32년도 수칭린과 아까 말했던 차이인페이 그와 중국 민권 보장 동맹의 발기인으로 또 나섭니다. 근데 같은 해 양치엔이라고 국민당이 백색 테러를 해서 양치엔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수비령이 떨어져서 도망다니는 할 사람이 잡힐 것을 감수하고 문상을 갑니다. 그래갖고 문상 갔다 오고 36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0월 19일 새벽에 젊은 나이 55세라는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위에 민족호이라는 글씨를 써서 천으로 덮어주고 이제 끝났는데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죽음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게 사람은 자기들이 죽을 때 그 영감이 오나 봅니다. 내가 이제 지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감이 오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죽음이라는 글에 장례 때 조의금을 받지 마라. 근데 그 당시 조의금 갖다 줄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매장하라. 기념행사 치르지 마라. 나에 대해서 얼른 잊고 당신들이나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더 웃기는 얘기는 그는 임종 직전에 서양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랜 원수조차도 너그러이 용서해라. 근데 이 양반은 죽으면서까지 본인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나를 증오해라. 나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네. 이분의 성격이 여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루신 문학 평가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글쎄요. 그 문학 평가는 문학 자체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것이 고려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도 좀 있고 확대 해석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대한 문학인이고 네. 사상가까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혁명가까지는 저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혁명가라까지 하는데 이러한 발언, 이런 내용들이 마오쩌둥이 한 얘기들이에요. 사상가고 혁명가다. 그래서 당시 류신은 중국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혁명가고 사상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대만하고 우리는 가까이 지냈던 나라로서 대만에서는 좌익 작가, 읽지 말아야 할 작품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80년 이전에는 금서였어요. 읽어서는 안 될 책이었고 6, 70년대는 우리나라도 계몽주의 소설가 정도. 이게 사상가다 혁명가는 아니고 그냥 계몽주의. 쓴 소설가 정도.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도 혁명가라고 이제 루신을 했고, 아까 죽기 전에 양치엔 상가를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육사가 거기서 만났답니다. 우리나라 육사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광이었고 감동적이었다. 이 육사가 이제 직접 루신을 만나갖고 상가집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우리 한때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고 교수로 계셨던 리영희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루신을 존경하고 애정을 갖죠. 우리나라 두 분은 이 루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봤을 때 종합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은 새로운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행동적인 면에서는 중국 자유운동 동맹, 중국 좌익작가 연맹 등에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정치적 관심이 보이기도 했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요. 1927년도를 기점으로 이분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모든 작품이랄지 그 살아온 사상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1927년을 전후로 합니다. 1927년 전기 때는 단편 시대. 그 이유는 각관문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27년 이전에는 계몽적이고 사실적이고 인생문학이라면 후반기에는 사회 비판, 사회 비판, 문학 비평, 정치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반기에는 전통적인 애수와 낭만, 그래서 풍자가 특징인 반면에 후반기에는 맵고 신 전공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필수 조건이 문학혁명을 실천하고 성공으로 이끈 것이 바로 루신이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루신이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 중에도 혁명가이냐, 그 부분은 저도 자신을 못한다고. 대표님이 생각하셔도 혁명가인가? 부정적인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루신의 결코 어떤 한 가지 이념이나 주장이 맹신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혁명가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동안 짧은 인생 55년을 살면서 어떤 한 가지 이념이나 주장을 맹신했던 분 같으면, 공산주의를 그렇게 해왔다면 당연히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영혼이었는데 그분을 어떤 하나의 이념에 묶어버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 짧은 소견으로는. 네. 루시는 굉장히 현실에 인식하고 냉철했어요. 오히려 비판적이요, 굉장히. 냉철하다 못해서. 그래서 단지 말년에 좌련에 가담하고 공산당 정책을 지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혁명가라고 하는데, 루시는 사실상 중국이 마오쩌둥 신격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루신 전집은 그대로 손실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루신 정신이 식민 시기를 극복한다고 계속 말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얘기 안 하고 다른 나라 얘기하겠습니다. 후진 국가에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장본인들이 이 총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가를 이렇게 그 사람 사상을 자기 건이냐 끌어다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오쩌둥도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루신이 세상 떠난 지 사흘 만에 공산당 중앙은 루신을 공산주의 소비에트에 친애하는 전후, 그다음 서거 1년 기념 강연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원의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사상 행동, 저작은 모두 마르크스주의화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혁명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상하이에서 항저우에서 유학을 하면서 상하이에 놀러 갔을 때 루신 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이런 역사적으로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 또 루신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 공원이었어요, 원래. 네. 그게 이제 이름이 그 루신 묘가 그쪽으로 이장하면서 루신 공원이 된 거고,
그거는 뭐 그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까지 뭐 소개할 만큼 그 공원까지 소개할 만큼 그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과의 인연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이육사 선생이 루시를 직접 만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직접 만나서 네. 그런 일화가 있었고 이영희 선생께서 존경하는 인물이다. 자선적인 대화를 보면 루신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잘 알 수 있다는 거. 예, 네.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풍수화 시리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슈로 찾아뵙고 중국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